엄한 시아버지와 사나운 며느리. 안동에 진사 권 아무개가 살았다. 집안 살림이 몹시 부유했으며 성품이 준엄해서 집안을 다스리는데 법도가 있었다. 권진사에게는 외아들이 있었다. 아들을 결혼시켰더니 며느리의 성품과 행실이 사납고 투기심이 많아 제어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며느리는 엄한 시아버지 때문에 감히 제멋대로 성질을 부리지 못했다. 권진사는 화가 나면 반드시 대청의 자리를 깔고 앉았다. 그리하여 남녀 하인을 때려 죽이는 일도 있었고 목숨을 해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반드시 피를 본 뒤에야 그쳤다. 이 때문에 권진사가 대청의 자리를 깔기만 하면 집안 사람들 모두가 숨을 죽이며 필시 죽는 사람이 나오겠구나 하고 생각했다. 권진사의 아들 권생의 처가가 이웃 고을에 있었다. 권생이 장인 장모를 만나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비가 왔다. 비를 피해 객점에 들어갔더니 대청의 젊은이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마곡간에는 줌마가 대여섯 필이나 있고 하인들도 많아서 아내를 데리고 가는 행차처럼 보였다. 젊은이는 권생과 인사를 나눈 뒤 술과 음식을 권했다. 술이 매우 좋은 것이었고 안주도 아주 맛이 좋았다. 성씨와 거주지를 묻기에 권생이 먼저 사실대로 말했다. 젊은이는 성씨만 말하고 거주지는 말하려 들지 않았다. 젊은이가 말했다. 우연히 이곳을 지나다가 비를 피해 객집에 들어왔는데 다행히도 동년배의 좋은 벗을 만났으니 참으로 즐거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젊은이는 술잔을 건네며 취하도록 마셔보자고 했다. 권생이 먼저 취해 쓰러졌다가 밤이 깊은 뒤에야 깨어났다. 눈을 들어 자세히 살펴보니 함께 술을 마시던 젊은이는 간 곳 없이 사라졌고 자신은 객점 안방에 누워있는 게 아닌가? 게다가 곁에는 소복을 입은 미녀가 앉아 있었다. 나이는 18이나 19쯤 되어 보였고 용모와 자태가 단정하고 고운 걸로 봐서 상민이나 천민이 아니라 틀림없는 서울의 재상댁 소저였다. 권생은 깜짝 놀라 의아해하며 물었다. 제가 왜 여기에 누워 있습니까? 그대는 어디 사는 어느 댁 처자십니까? 소조는 부끄러워 머뭇거리며 대답하지 않았다. 권생이 거듭 물어도 끝내 입을 열지 않더니 몇 시경이나 지나서야 비로소 나직한 소리로 말했다. 저는 서울 번성가 가문의 벼슬아치집 딸입니다. 14살에 출가했으나 15살에 남편을 잃고 아버지도 일찍 세상을 뜨셔서 오빠 집에 의탁해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고집에 있어 세상의 풍속과 예법에 따라 어린 누이를 과부로 지내게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리하여 저를 개가시킬 곳을 찾자 일가 친척들의 시비가 크게 일어나서 모두들 가문을 더럽히는 일이라며 준엄한 말로 꾸짖었으니 오빠는 부득이 의논을 멈췄습니다. 그 뒤로 오빠는 가마와 말을 갖추어 저를 태우고 문을 나서 정처 없이 이리저리로 다니다가 이곳에 이르렀습니다. 오빠의 생각은 마음에 맞는 남자를 만나면 그 사람에게 저를 맡기고 떠난 뒤 일가 친척에게는 일절 비밀로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 낭군께서 취하신 틈을 타서 하인을 시켜 낭군을 업어 안방에 눕히게 했습니다. 오빠는 벌써 멀리 떠났을 겁니다. 소조는 곁에 있는 상자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 속에 은화 5,600냥이 있습니다. 오빠는 이 돈을 제 의복과 음식 비용으로 쓰라고 했습니다. 권생이 이상한 일이다 싶어 밖으로 나와보니 젊은이와 그 많던 말이 모두 간 곳이 없이 사라지고 철없는 여종아이 둘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권생은 다시 안으로 들어와 소조와 잠자리를 같이 했다. 그러고는 이리저리 온갖 궁리를 해보았다.
엄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처지에 마음대로 첩을 얻었으니 큰 소동이 벌어질 게 뻔했다. 게다가 사납고 투기심 많은 아내가 첩을 용납할 리 만무했다. 이 일을 장차 어찌할까 1000번, 10,000번 생각해도 좋은 계책이 떠오르지 않았다. 기이하게 만난 미인이 도리어 골칫거리가 되고 말았다. 권생은 여종 아이에게 안방문을 잘 지키고 있으라 분부한 뒤 소조에게 말했다. 집에 엄친이 계시니 돌아가서 여쭌 뒤 당신을 데려가겠소. 잠시 기다려 주시오. 권생은 객점 주인에게 소조를 잘 돌보도록 신신당부하고 문을 나섰다. 그러고는 곧장 친구 중에 가장 지모가 있는 이의 집으로 갔다. 권생이 그동안 있었던 일을 그대로 알리고 계책을 달라고 하자 친구가 한참 동안 고민하다가 말했다. 정말 어렵군. 정말 어려운 일이야. 실로 좋은 계책이 없네.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한데 어떨지 모르겠어. 자네가 집으로 돌아간 뒤에 내가 술자리를 베풀어 자네를 초대하겠네. 그러면 자네는 그 이튿날 술자리를 베풀어 나를 초대하게. 그렇게 하면 내가 한번 수다를 부려보겠네. 권생이 그 말대로 하기로 했다. 집으로 돌아간 지 며칠 뒤 친구가 심부름꾼을 보내 간곡한 말로 권생을 초대했다. 마침 술과 안주가 있어 친구들이 다 모였어. 이 몸에 형이 빠질 수 없으니 꼭 와주시오. 권생은 부친의 허락을 받고 친구 집으로 갔다. 이튿날 권생이 부친에게 여쭈었다. 친구가 어제 술자리를 베풀어 저를 초대했으니 답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마침 집에 술과 음식이 조금 있으니 친구들을 초대하면 좋을 듯합니다. 권진사가 허락하자 술자리를 베풀고 친구와 마을의 젊은이들을 초대했다. 손님들이 모두 와서 권진사에게 먼저 인사를 올리니 권진사가 반가워하며 말했다. 젊은이들이 번갈아 술자리를 가지면서 이 늙은이는 한 번도 초대하지 않으니 이건 무슨 놀이인가? 권생의 친구가 대답했다. 어르신께서 주인 자리에 계시면 나이 어린 저희들이 모든 행동을 마음대로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어르신께서는 성품이 준엄하셔서 저희들이 잠시 인사드릴 때조차 최대한 조심하면서도 혹시 실수하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니 어찌 하루 종일 술자리에서 모실 수 있겠습니까? 어르신께서 자리에 계시면 그야말로 살풍경이라 할 것입니다. 권진사가 웃으며 말했다. 술자리에 무슨 장유유서가 있나? 오늘 술자리는 내가 주인 노릇을 할 테니 예의 범죄릴랑 다 벗어 던지고 종일 즐겨보세. 자네들이 나한테 100번 신뢰한다 한들 절대로 꾸짖지 않을 테니 한껏 즐기며 오늘 하루 이 늙은이의 적적한 마음을 위로해 주겠나. 젊은이들이 일시에 공손히 승낙하고 어른과 젊은이가 빙 둘러앉아 술잔을 들었다. 술이 얼큰이 취하자 꽤 많은 친구가 권진사 앞으로 다가와 말했다. 제가 아주 신기한 옛날 얘기 하나 해서 어르신을 한바탕 웃게 해드리겠습니다. 권진사가 말했다. 에이, 옛날 이야기라면 좋고 말고 어디 한번 해보게. 친구는 권생이 객점에서 미녀를 만난 일로 옛날 이야기를 지어 말했다. 권진사는 한마디 한마디마다 신기하다고 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오, 기하군 기해. 옛날이라면 혹시 이처럼 기이한 인연이 있을지 모르지만 에이, 지금은 들어보지 못한 얘기야. 친구가 말했다. 만약 어르신께서 이런 일을 당하신다면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밤중에 절세 미인이 곁에 있다면 가까이 하시겠습니까? 그래야지 않으시겠습니까? 만일 가까이 하신다면 미인을 거두시겠습니까? 버리시겠습니까? 권진사가 말했다. 에휴, 4시가 아니고서야 밤에 미인을 만나 헛되이 보낼 사람이 있겠나. 이미 잠자리를 같이 했다면
이 데리고 살아야지. 어찌 여자를 버려 악을 쌓는단 말인가? 친구가 말했다. 어르신께서는 성품이 방정하고 준엄하시니 이런 일을 당하신다 한들 틀림없이 절개를 깨뜨리지 않으실 겁니다. 권진사가 말했다. 그 사람이 안방으로 들어간 건 고의가 아니라 남에게 속아서 그리 된 게 아닌가. 이런 경우라면 내가 일부러 잘못을 범한 일이 아니지. 젊은 사람이 미녀를 보고 마음이 동하는 건 본래 자연스러운 일일세. 그 여자는 사족으로서 이런 일을 해야 했으니 그 사정이 얼마나 딱한가. 이런 여자를 한번 만나고 버린다면 그 여자는 필시 수치와 원한을 품을 테니 어찌 악을 쌓는 일이 아니겠나. 사대부의 처사가 그리 째짜선 안 되네, 안 돼. 친구가 또 물었다. 인정으로 보나 사리를 따져보나 과연 그렇습니까? 권진사가 말했다. 달리 무슨 뜻이 있겠나. 두말할 것 없이 그리 해야지. 박정한 사람이 되어서야 쓰겠나. 친구가 웃으며 말했다. 이게 실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아드님이 일전에 실제로 겪은 일입니다. 어르신께서 사리에 마땅하다고 거듭 단언하셨으니 아드님은 죄를 면하겠습니다. 권진사가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이윽고 정색을 하고 성난 목소리로 말했다. 자네들은 모두들 돌아가게. 내가 처치할 일이 있네. 손님들이 모두 깜짝 놀라 겁을 먹고 흩어졌다. 권진사가 호령했다. 당장 대청에 자리를 깔아라. 집안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 벌벌 떨며 장차 누구에게 벌을 줄지 몰랐다. 권진사가 자리에 앉아 또 호령했다. 당장 작두를 가져와라. 하인이 허둥지둥 분부를 받들어 작두와 작두판을 가져다가 뜰 아래 두었다. 권진사가 또 호령했다. 너의 서방님을 잡아다가 작두판에 엎드리게 해라. 하인이 권생을 잡아와 작두판 위에 권생의 목을 올렸다. 권진사가 큰 소리로 꾸짖었다. 입에 젖비린데도 가시지 않는 폐류나 녀석이 부모에게 고하지 않고 사사로이 첩을 두다니 이것은 집안을 망하게 하는 짓이다. 내가 살아있는데도 이런 짓을 하니 내가 죽은 뒤라면 무슨 짓을 못하겠느냐. 이런 폐류나 녀석은 살려두어봐야 이룰 것이 없다. 내가 살아있을 때 머리를 베어 훗날의 배단을 막는 것이 옳다. 말을 마치더니 하인에게 발을 들어 권생의 목을 베라고 호령했다. 이때 집안 모든 이들이 허둥거리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권진사의 아내와 며느리가 마루에서 내려와 애걸했다. 비록 죽을 죄를 지었으나 어찌 차마 눈앞에서 외아들의 머리를 자른단 말입니까? 나으리. 울며 만류하기를 그치지 않았으나 권진사는 물러가라고 큰 소리로 꾸짖었다. 권진사의 아내는 깜짝 놀라 겁을 먹고 피했으나 며느리는 머리를 땅에 찧어 얼굴 가득 피를 흘리며 말했다. 젊은 사람이 방자하게 제멋대로 행동한 죄를 짓기는 했으나 아버님이 피부치라고는 이 사람 하나뿐입니다. 아버님께서는 어찌 이런 잔혹한 일을 하시어 조상의 제사를 받드는 일이 한순간에 끊어지게 하려 하십니까? 남편 대신 저를 죽여주십시오. 권진사가 말했다. 집에 배류나 자식을 두었다가 가문이 망하면 그 지옥이 조상에게까지 미친다. 차라리 내 눈앞에서 죽이고 양자를 구하는 게 낫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어차피 망한다면 깨끗하게 망하는 게 낫다. 권진사가 작두질을 하라고 호령하자 하인이 입으로는 예 라고 대답했으나 차마 발을 들지 못했다. 며느리가 울며 더욱 간절히 빌자 권진사가 말했다. 이 일이 우리 가문을 망하게 할 조짐이 한 가지가 아니다. 부모를 모시고 사는 자가 제멋대로 첩을 둔 것이 첫째 망조다.
투기심만은 네가 틀림없이 첩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요. 그렇게 되면 집안이 날로 어지러울 것이니 그것이 둘째 망조다. 이런 망조가 있으니 일찌감치 싹을 없애버리는 게 낫다. 며느리가 말했다. 저도 사람의 얼굴과 사람의 마음을 지녔으니 눈앞에서 이 광경을 보고 어찌 감히 마음속에 투기 두 글자를 품겠습니까? 아버님께서 한 번만 용서해 주신다면 저는 삼가 남편의 첩과 함께 살면서 조금도 화목을 깨뜨리지 않겠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염려 마시고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네가 오늘은 급한 마음에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 틀림없이 겉으로만 그렇지 속마음은 다를 게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만약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일이 있다면 저를 하늘이 죽이고 귀신이 죽일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야 그런 일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죽은 뒤에는 네가 다시 나쁜 성질을 제멋대로 부릴 게 틀림없다. 그때 나는 이미 세상에 없고 배류냐 자식은 감히 너를 제어하지 못할 테니 결국 우리 가문이 망하지 않겠느냐. 지금 목을 잘라 화근을 없애는 게 낫다. 제가 감히 어찌 그러하겠습니까?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뒤에 혹시 조금이라도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저는 개되지만도 못한 인간입니다. 맹세코 다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네가 맹세한 말을 종이에 써서 바치도록 해라. 약속을 어긴다면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란 내용의 글을 쓴 뒤 며느리가 또 말했다. 한 번이라도 어기는 일이 있으면 저는 벼락을 맞아 죽어 마땅합니다. 이렇게까지 맹세했는데도 아버님께서 믿지 못하신다면 죽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자 권진사는 아들을 용서한 뒤 우두머리 하인을 불러 분부했다. 가마와 말과 인부들을 데리고 객점으로 가서 서방님의 소시를 맞이해 와라. 하인들은 분부대로 소조를 데려왔다. 소조는 시부모에게 패백을 올리고 정실 부인에게 예를 갖춰 절한 뒤 한 집에서 같이 살았다. 권진사의 며느리는 소조에게 감히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늙을 때까지 화목하게 지내서 남들이 이간하는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한다.